신대비 현대시 3강 수업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을 볼 텐데요. 정지용 시인은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불사조라는 새는요. 전설 속에 죽지 않는 새. 스스로 몸을 불태워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다시 부활하는 새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불사조는요. 시적 화자가 비애, 그러니까 슬픔입니다. 슬픔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대상이에요. 그러면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슬픔이라고 하는 건 불사조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즉 비애와 불사조의 공통점은 영원성입니다. 또는 우리가 영속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제목에 담긴 의미가 시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가면 비애 하고 느낌표가 딱 나오고요. 너는 모양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비애를 넣으라고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모양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애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지니지 않는다. 너는 나의 가장 안에 살아도다. 자, 가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이 가장 인간의 근원적 감정이다 라고 화자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 감정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라고 표현합니다. 역시 비유가 되고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자, 뭐뭐는 뭐뭐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비유 중에서도 은유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박힌 화살은 움직이지 않아요. 날지 않는 새 역시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고정된 존재, 정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슬픔이 내 마음속에 박혀서 고정되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그러니까 비애의 슬픔과 비애의 아픔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를 돌려보낼 아무 이유도 찾지 못하였노라. 은밀히 이르노니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자, 행복과 비애는 대조적인 정서죠. 그래서 행복이 너를 싫어해 가까이 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적 화자는 비애의 감정을 지니고 있고 행복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뇨 라고 의문형으로 묻고 있어요. 그런데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서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짐짓 일부러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느냐 라는 표현이에요. 비애하고 다시 또 한번 느낌표가 나오죠. 자, 이렇게 느낌표가 대놓고 나오는 거는 영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년에서도 영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서는 비애입니다. 그 말 그대로요. 나의 신부 역시 비유적 표현이고요. 비애를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의 동반자, 그러니까 비애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아놓으라. 자, 웃음은 위의 행복과 유사한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창문은 왜 굳이 창문일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창문과 웃음이 나의 슬픔을 위해서 대조적인 존재, 그래서 창과 웃음을 닫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일종의 소통 같은 것이겠죠.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즉 비애가 일순간에 청춘과 함께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불사조가 소멸하고 다시 살아나는 존재라고 했듯이 그러나 너를 묻을 아무 성문도 여기는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지 못하였노라 스스로 불탄 자리에서 날개를 펴는 오오비애. 자, 영탄법이고요.
감탄사를 활용해서 탄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여. 그래서 결국은 다시 부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슬픔의 부활입니다.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여. 자, 비에는 불사조이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자, 위 문제와 관련돼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여기서의 이러한 비유들, 그 다음에 의인화된 방법들은 추상화, 비애라고 하는 추상적인 정서, 추상적인 관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시로 가면 제목이 꽃이입니다. 가을날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한 알. 자, 이렇게 느낌표가 딱, 그러니까 문장 부호죠. 문장 부호가 느낌표로 딱 나오면 영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영탄은 가시에서의 탄식과 달리 어떤 감탄의 정서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다 사라진 다음에, 자, 숱한 잎과 꽃들은 봄과 여름날의 나무의 모습이죠. 찬란한 빛깔이 다 사라지고 나서 오직 하늘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자, 가을이라는 명사형으로 종결하면서 여운이 느껴진다라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꽃씨 안에 가을이 모여들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꽃이 안에 가을이라는 시간, 그것이 응축되어 있다. 또는 우리가 집약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가을이라는 시간을 꽃이 안에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역시 추상을 구체화했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 자, 빛나는 여름의 오후 시각적이고요. 핏빛이라고 했으니까 색채, 이미지 또는 색채어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빛깔이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핏빛 꽃들의 몸부림 역시 시각적이면서, 그 다음에 몸부림이라는 동적인 이미지 또는 조금 더 강하게 역동적이라 해도 됩니다.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뜨거운 촉각이네요. 자, 다양한 감각이 쓰였고요.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자, 그러니까 하나의 무게라고 하는 건 꽃씨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꽃씨에는 오후라고 하는 시간과 꽃들의 몸부림과 노을의 입김이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다양한 시간의 흐름들이 이 꽃이 안에 모여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버리면, 자, 비의 껍질,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은유입니다. 원관념은 낙엽이에요. 자, 낙엽을 모아서 불태워버리면,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 하면 낙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비의 슬픔의 껍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구체적인 대상, 그 다음에 추상적인 정서, 이렇게 되어 있죠. 구체적인 대상을 추상적인 정서에 빗대어서 표현한 게 특징입니다.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 여기서 역시 명사형 종결입니다. 자, 그럼 가을날에 낙엽을 태워서 뜰이 넓어지면 내 마음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역설적 표현이고요. 왜 빛나는 외로움이라고 표현했을까? 가을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쓸쓸함과 더불어서 꽃이라고 하는 어떤 성숙함, 이것이 결실, 이것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역설적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서 자, 이거는 시적 허용이죠. 일부러 더 길게 느껴지도록 기다림의 창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땅에 묻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꽃씨를 의미하죠. 자, 꽃씨를 대화를 묻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즉 봄과 여름날에 화려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의 꽃씨로 여물어서 그 꽃씨를 묻고 기다림의 창가에서 기다리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결실을 위해서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하다, 기다린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는요, 자연현상을 화자의 내면에 빗대어서 표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연에서 어떤 소멸과 그 다음에 그것의 결실이 있듯이 나의 내면 역시 외로움이라는 시간과 쓸쓸함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에 따른 성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틀렸겠죠? 일단은 답은 5번입니다. 영단법을 사용해서 고조된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데 가는 주로 탄식과 비애의 정서, 그 다음에 나는 감탄의 정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에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가 사용된 건 맞는데요. 비극적 처지랑 관련이 없고요. 이번에 나는요, 의문형을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찰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간의 이동 전혀 상관없고요.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해서, 자, 가 같은 경우는 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죠.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적절한 걸 고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답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일단 답은 3번이고요. A에서는 날지 않는 새와 바뀐 화살, B에서는 몸부림이라고 해서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를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은요, 달리가 아니라 둘 다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딱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변형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한 존재의 소멸이 새로운 생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꼭 기억해 둘 말입니다. 가는요, 비애를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으로 인식하고 있고 인간의 굴레와 같은 비애를 지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한다. 비애가 소멸과 부활을 거듭하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나는요, 잎과 꽃이 사라진 뒤에 생성되는 꽃씨를 보면서 인간이 내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깨닫고 있다. 소멸과 비움, 그리움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내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자연현상을 통해서 형상화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선제로 가보면요. 너는 나의 가장 안에 살았고 나의 심장을 차지했다. 비애라는 게 인간의 근원적 감정이다. 맞는 말이죠. 나의 신부, 나의 청춘이다 한 날 죽었다 라는 건 젊은 시절에 늘 함께하는 숙명적인 존재, 즉 동반자, 신부와도 같은 존재였다 라고 여긴 인식입니다. 비애를 불탄 자리에서 날개를 펴는 불사조, 즉 존재의 소멸이 새로운 생성으로 이어진다.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작은 꽃씨가 된다는 것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소멸이 있어야 한다라는 자연현상 맞습니다.
꽃씨를 골라 긴 기다림의 창가에서 화려한 어진날의 대화, 꽃씨를 땅에 묻는다 라는 건 끊어서 한번 볼게요. 자, 꽃씨가 다시 자라서 또 다른 성숙이 찾아오도록 기다린다 라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과 비움의 반복을 통해 일단은 비움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에선 없죠. 그 다음에 완전한 내적 성숙이 이루어진다 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강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강 이어서 올리겠습니다.